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강의를 맡은 과학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지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시즌3 지구의 역사 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5억 5천만 년 전에 탄생한 지구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연은 지구의 시작에서부터 30억 년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지구 자체에 대해서 전체 45억 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먼저 12시 방향부터 이렇게 5억 년 정도의 기간,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시기를 명왕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달이 생기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지만 저 시기에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루토의 이름을 따서, 지옥에 계신 플루토의 이름을 따서 명왕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5억 년쯤 지난 뒤에 여기 보이시는 핑크색 부분이죠. 40억 년 정도부터 약 25억 년 정도까지를 우리는 시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생대란 생명이 시작된 시기다 라는 뜻입니다. 첫 생명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도 태어났고 그 다음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들도 나타났죠. 그 사이 지구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데요. 이 시기를 시생대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생명이 태어나긴 했는데 그 흔적을 화석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크기가 너무 작았어요. 맨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현미경을 써야지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생물들만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5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원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물들이 점점 커졌어요. 다세포 생물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여러 생물들의 흔적들을 이제 맨눈으로도 화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생물들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진 시기는 아닙니다. 이 세 시기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은생이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숨어있다. 숨은 자를 써서 숨어있는 시기다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 나머지 시기들, 좀 짧지만 5억 5천만 년 정도의 시기를 우리는 현생이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생이언은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게 됩니다. 고생대는 처음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진 시기이고 우리가 잘 아는 화석 삼엽충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생대 말이 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이 합해져서 판게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뒤 중생대로 가면은 공룡의 시기죠. 지상에는 공룡이 있고 하늘에는 익룡이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어룡이라든가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바다 파충류들이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6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신생대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포유류가 지상의 왕자가 되었죠. 바다에서도 바다 파충류 대신에 고래와 수염고래, 돌고래와 같은 이런 바다 포유류들이 바다를 지배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지구의 역사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그 중에서도 은생이언에 해당되는 저 세 시기, 명왕대와 시생대와 그리고 원생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사건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 정도 지금의 태양계에 있던 자리에 성운이 생겼습니다. 성운의 중심은 태양이 되고 그 주변을 돌던 여러 부스러기와 먼지와 그 다음에 성간 물질들이 행성을 이루는데요. 지구 주변에서도 지구는 당시 없었겠죠. 대신에 아주 크기가 작은
미행성이라는 물질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돌고 있었어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죠. 그들은 다 속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속도도 조금씩 제각기 달랐고 방향도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는. 부딪히면 웬만한 경우에 서로 합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몸집을 가장 많이 불린 게 지금의 지구가 되었는데요. 지금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반지름을 가질 때 우리는 원시지구가 탄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원시지구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미행성들을 흡수하면서 덩치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시지구를 구성하던 대기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원시 미행성들도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수소와 헬륨, 그리고 메탄과 같은 기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전체가 수소가 전체의 약 4분의 3 정도, 헬륨이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를 만들 때도 그런 수소나 헬륨, 그리고 아주 작은 양의 메탄들이 지구의 대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했고 그게 지구를 데핍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기체들인 수소와 헬륨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에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도 이런 대기들을 날려버리게 됐었죠. 그래서 초기 지구의 대기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더니 4,000도가 넘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구 전체가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완전히 액체 상태가 돼버립니다. 용암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마그마의 바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마그마의 바다 단계를 겪는 게 행성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개가 모두 다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공처럼. 이 이유는 바로 마그마의 바다 시기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마그마의 바다가 돼서 온통 다 액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글동글동글한 모양이 중력에 의해서 형성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부 다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것은 중심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바깥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로 중심에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핵을 이룹니다. 그리고 좀 더 가벼운 규삼량 광물들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얘네들이 멘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멘틀 중에 조금 더 가벼운 아이들이 밖에 떠서 차츰차츰 식으면서 지각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구도 조금씩 식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커다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달의 탄생이죠.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4가지가 있는데요.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은 포보스와 데이모스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달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마치 옆에는 달이 아파트, 아주 큰 건물 아파트라면은 포보스하고 데이모스는 그냥 컨테이너 한 동 정도 되는 거라고 할까?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왜 지구만 유독히 이렇게 큰 위성을 가지게 됐을까요? 초창기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테이아라고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의 화성 정도 크기를 가진 행성이 지구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약 44억 년 정도 전 일이죠. 그 결과 겨우 식기 시작하던 지구가 다시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구의 핵 일부와 멘틀의 굉장히 많은 양이 우주 공간으로 퍼부어졌죠. 테이아도 일부는 지구에 들어오고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주 공간을 빠져나간 애들 중에 대부분은
지구 중력 때문에 다시 끌려왔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지금의 인공위성처럼 또는 목성이나 토성에 있는 띠처럼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도는 띠가 됐어요. 이 띠들이 처음에는 띠처럼 움직이다가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요. 마치 지구가 처음 탄생할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뭉치다가 마침내 달이 된 거죠. 달도 동그란 모양이죠. 지구처럼 마그마의 바다를 지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달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웠던 달이었기 때문에 달에 의해서 생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조수간만의 차이가 보통 몇 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달이 생겼을 때는 지구에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수백 미터가 됐었어. 바닷물이 수백 미터 들어왔다가 수백 미터 물러났다 이랬던 거죠. 높이로. 또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각도 달이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흔들렸었습니다. 그 덕분에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났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달도 지구도 서로 간의 중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조금씩 잃어갑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달은 공전 궤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즉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4.5cm 정도 계속 멀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예전에는 개기일식을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개기일식을 못 보고 대만이나 이쪽에서는 개기일식을 봤는데요.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지구에서 봤을 때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엔 달이 더 가까웠으니까 태양을 가리기 훨씬 더 쉬웠겠죠. 개기일식이 지금보다 더 쉽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달은 더 멀어질 테니 이제 태양보다 지구에서 볼 때 더 작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개기일식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시기가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달과 지구가 서로 중력으로 서로의 운동에너지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였냐면은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것. 그 다음에 공전 궤도가 점점 멀어지면서 달의 공전 주기도 느려지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로는 뭘로 나타나냐면 자전 주기도 느려져요. 그래서 지구도 자전 주기가 느려지고 있어요. 즉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열 몇 시간이었다가 지금처럼 조금씩 늘어나서 24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날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달은 지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려졌어요. 자전 속도가. 그래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똑같다는 거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모습이 항상 한쪽 면만 비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안정이 돼서 자전 주기가 더 이상 느려지진 않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명왕대의 얘기였고요. 이제 시생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탄생이죠. 무엇보다도. 자, 근데 생명이 탄생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재료가 있어야겠죠.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벽돌이든 시멘트든 콘크리트든 재료가 필요하듯이 철근이든 생명체를 만들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재료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겠죠. 그러면 그 단백질을 조립할 수 있는 기본 재료, 아미노산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의 영양 성분도 필요하겠죠. 어떤 영양 성분이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어떤 성분이 필요하냐면은 ATP, DNA, RNA
다 영어지만 들어본 용어들이죠. 우리가 우리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인데요. 얘네들을 만들 재료들도 있었어야 될 겁니다. 다행히 이 당시 바다에는 이런 재료들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모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막이 합니다. 세포막이 했던 첫 번째 역할. 필요한 것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뭐냐? 모이면 뭐 하겠어요? 제대로 만들어야죠. 아미노산을 모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설계도가 뭐냐면 DNA 사슬입니다. 그런데 DNA 분자들을 엮어서 사슬을 만들려면은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DNA 중화효소인데요. 이 DNA 중화효소가 뭘로 만들어지냐?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건 또 DNA예요. DNA를 만들려면 단백질, 단백질을 만들려면 DNA가 필요한 거죠. 문제가 심하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게 RNA입니다. 지금 현재 RNA는 DNA의 설계도를 복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주형 틀인데요. 이 RNA 중에 일부 물질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이면서 또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RNA의 자기 복제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RNA 세계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생대의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산소혁명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생물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영양분들을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요. 우리도 집에서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먹기만 하잖아요.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만들어 먹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생물들이 그랬다 이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먹이가 사라지니까 드디어 자기가 요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영양을 만드는 생물들이 등장했는데요. 이 생물들은 빛을 이용하지 않고 화학에너지나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물들을 뭐라고 하냐? 스스로 영양분을 만든다고 해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화학합성을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화학합성을 하는데 화학물질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화학에너지나 열에너지 대신에 이제 태양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보자 라는 생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영양분을 만들 때 뭘 재료로 이용하냐면 황화수소를 재료로 이용합니다. 화학식으로는 H2S라고 씁니다. 수소 두 원자에 황원자 하나가 결합한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화학물질을 만드는데요. 영양물질을. 이 친구들이 만드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온천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황세균이라는 물질들인데요. 얘네들이 온천 주변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필요 없는 걸 내놓는데 이게 바로 황입니다. 온천 주변에 노란 게 이 황덩어리인 거죠. 그런데 황화수소는 온천 주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물질로 광합성을 하고자 하는 생물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 생물들입니다. 황화수소 H2S라고 말씀드렸죠. 얘와 분자 구조가 가장 유사한 물질을 이용했습니다. H2O입니다. 즉 물인 거죠. 이때부터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H2S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소 2개가 필요했고 S는 필요 없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H2OS도 마찬가지죠. 수소 2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뭘 버리냐면 O를 버려요. 그래서 산소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에. 이전까지는 산소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산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적은 양이었고 나오자마자 대기 중에 있는 여러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금방 사라져 버려요. 하지만 시아노박테리아 등을 통한 산소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 중에 있는 물질들과 반응을 다 하고 나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 대기의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산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생대를 지나 원생대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사건은 눈덩이 지구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빙하기는 맘모스가 나오죠. 맘모스가 나오는 빙하기는 신생대 빙하기인데 이때는 지구 전체가 눈으로 뒤덮인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한 부근은 그냥 살아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약 6억 년 전, 그 다음에 8억 년 전 지구 전체가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인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눈덩이 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부 다 꽝꽝 얼었으니까 생물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겠죠. 화산 부근에, 화산의 열에 의해서 녹은 부분, 또는 심해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 몇 군데에서만 생물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 전체가 눈덩이가 되면은 어떻게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얼음은 땅이나 바다보다 훨씬 빛을 잘 반사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얼어버리면은 햇빛이 왔다가도 그냥 반사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구 기온이 점점 낮아져요. 자, 녹을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지구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녹습니다. 어떻게 녹느냐? 화산이 해결책을 만들어준 거죠. 화산 자체가 폭발하는 열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미미했고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산가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죠. 즉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산이 폭발을 하고 화산에서 나온 가스들이 지구 대기를 감싸면서 온실효과가 커집니다. 더군다나 얼음이 또 한몫을 합니다. 얼음이 바다를 뒤덮고 있어요. 원래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조금씩 녹으면서 사라지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얼음이 뒤덮고 있으니까 바다에 녹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나온 이산화탄소는 다 대기 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되냐? 온실 효과를 통해서 지구 온도를 점점 높이고 비로소 다시 녹게 만듭니다. 자, 이 사건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6억 년 정도 전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전체의 생물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가 녹으니까 살아남은 몇몇 생물들이 다시 진화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됩니다. 이렇게 한 종류의 생물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생물로 진화하는 것을 우리는 진화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화방산을 통해서 고생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즌3 지구의 역사 제1강 지구 시작해서 30억 년까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질문으로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처음 지구가 있을 때부터 생겼던 물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지구의 대기가 다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해성을 통해서 물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해성은 원래 얼음과 먼지로 만들어졌거든요. 해성이 한번 충돌할 때마다 지구에 물을 공급해 준 거죠. 일종의 급수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물 중에 일부는 지구 역사보다 더 오래된 물들도 있는 거죠. 해성의 역사가 지구보다 오래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지구에 있는 물 중에, 특히 지구 표면에 있는 물 중에 아주 많은 물들은 사실은 생물들이 만든 겁니다. 앞서 광합성의 재료가 물이라고 얘기했죠. 물을 흡수해서 딴 걸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상의 물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생물체가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아니면 빵을 먹든 먹은 음식물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이것들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해서 지구에 공급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서 물을 없애버린 양과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의 양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는 지금도 그 상황을 평형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지구의 물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물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은 젊은 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